다음 달에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최근 들어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흘러 들어가서인지 최근 다시 워런 버핏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동안 주식과 가치주 등에 주목을 하던 투자 철학이 최근에는 이스라엘 국채나 부동산, 또 부실이 우려되는 모기지 대출은행 등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더욱더 관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워런 버핏의 미국 경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관심이 됐던 IMF 경제 전망과 또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워낙 네. 관심이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그 1분기 중개 성장률 발표했죠. 예상대로 6.8%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개 목표치 하단선이 6.5%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 기반이 지난 그 3월에 발현된 이후에 이번 성장률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신장 따위 성장률, 그래서 이 중속 성장 네. 이런 것이 궤도를 가는데 튼튼하다 하는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IMF 전망이 굉장히 이색적이었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사실 그 올 1월 달에 세계 경제 성장률 올해 내년 3.9%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는데요. 그대로 고세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제 국별로는 선중기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좀 제고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1분기 성장률이 지금 상당히 좋았으니까, 좋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월에 올해 성장률을 미국 경제 성장률을 2.7% 봤거든요. 이번에 3개월 만에 2.9% 대폭 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 그 성장률도 많이 올렸는데요. 뭐 자막에 이제 아시겠지만 내년 성장률도 1월 전망치가 2.7%, 2.4%였는데요. 이거를 2.7% 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국채 투자하신 분 많죠. 요즘 그 브라질 국채, 이 국채 투자의 그 환차선 때문에 손실이 많이 기록하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브라질 국채를 환차선이 많이 나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투자 대상국인 브라질 경제가 문제가 있으면 지금 손실이 나더라도 팔아라. 그다음에 브라질 경제가 문제가 없으면은 사실 그 브라질 국채가 손실이 나더라도 지금 보유하고 있어라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그 전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사실 그 선진국에서는 미국이고 신흥국 쪽에서는 브라질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브라질이 올해 성장률 여기 이게 이제 CG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네. 앞에 부분이 1월 전망치입니다. 1.9%인데요. 3개월 만에 2.3%를 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2.1에서 2.5%인데요. 자, 그러면 브라질 경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쳐서 우리 이프제께서 가로쳐가지고 지난 2년간, 그다음 앞으로 2년간 올해 포함해서 보겠는데요. 2016년에 브라질 경제가 마이너스 3.5%였었죠. 근데 작년에 그 추정치가 한 1%. 그래서 브라질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2006년 대비 2007년이 플러스 4.5%포인트가 성장률이 제고됐거든요. 여기에 2018년에는 2.3%, 그리고 내년에는 2.5% 이렇게 되다 보니까 브라질 경제가 상당히 좋다. 네. 그래서 브라질 펀드, 주식형 펀드가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리아 사태, 그 다음에 트럼프의 그렇게 러시아의 제재에서 러시아 펀드, 러시아 국채 산 사람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는 브라질의 그 주식형 펀드 한 사람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그 브라질 국채가 왜 한차선이 나느냐, 시청자분 이렇게 되지만 작년 그 10월부터 브라질 경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회화라는 법무수 형태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분자에는 원달러 환율, 분모에는 헤라 달러 환율, 달러 약분돼서 나오니까 분자에는 원, 분모에는 헤라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작년 그 10월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죠. 브라질 국채 투자에 대해서 일부 증권사가 사실 그 테메르 탄핵 소추 문제에 벗어나면서 굉장히 세게 물어붙였죠. 네. 특히 특정 증권사 이름을 겸허해서는 죄송합니다는 사실 그 투자자들한테 손실을 기록한 점을 감안할 때 제가 여기서 그 공영광 방송 입장에서는 그 증권사 이름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는 사실 또 많은 그 게시판에서 또 이렇게 항의가 들어올까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그 테메르 탄핵 문제에 뒤늦게 브라질 국채를 많이 판 증권사가 있어서 손실을 많이 기록하는데요. 그때도 한국경제TV에서 브라질 경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브라질 경제를 보면 그 증권사 입장대로 브라질 국채를 사라 그래야 되겠죠.
근데 원달러 환율이 떨어집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분수 형태로 결정된 원달러 분자분이 떨어집니다. 브라질 경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브라질 국채를 사지 마십시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브라질 경제에는 원달러 때문에 브라질 국채가 환차손이 기록한다 하더라도 IMF 전망처럼 경제는 상당히 좋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망이 한국 경제 전망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3% 밑으로 떨어지느냐, 밑으로 떨어진다면 침체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그 3%를 그대로 유지해서 대체로면 IMF 전망치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경제가 하이라이트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서 브라질 국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계신데요. 지금 1년에 그 원달러 환율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브라질 국채를 갖고 있으신 분은 계속해서 갖고 있으시고 10월 그 대선 이후에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4월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그 룰라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의 노동당 후보로 나온 가능성이 지금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이거를 그 10월까지 좀 연장해서 10월 이후에 브라질 국채 추가 투자 여부를 결정해도 그렇게 늦지 않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근 들어서 다들 아시다시피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다시 워런 버핏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실력자는 누구냐 네. 하면 최고 통수권자도 그렇고 또 경제 강요도 그렇고 학자도 그렇고 투자의 거리도 그렇고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찾는 사람을 보통 가장 실력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국제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그 복잡하죠. 미중 간 이렇게 무역 마찰 부분도 네. 어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다시 중국의 환율 문제를 거론돼서 맞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사람은 일회성 게임, 전쟁이 끝났다 이런 시각인데요. 지금은 전쟁 범위가 더 확대되는 이런 양상인데 이게 지금의 국제 정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시리아 전쟁, 그 다음에 남북한 문제 뭐 해서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가 빅 체인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지금의 그렇군요. 사태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도 지금 뭐 투자 앞길에 대해서 상당히 혼탁한 이런 모습일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 참여하는 사람이 똑같은 이런 입장인데요. 네. 이럴 때 사실 월가에서는 혼탁한 국제 정세에 벤치마크를 수 있는 사람으로 워렌 버핏이 다시 뜨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워렌 버핏은 뭐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약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이PD께서는 가치 투자의 달인, 오바마의 현인 뭐 이런 얘기를 보랏빛으로 올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 그 금리 과정에서 이 워렌 버핏이 그렇게 신뢰를 받느냐면 2012년 미국의 거품 논쟁이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서 12차례에 걸쳐서 이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는 가장 첫 번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투자 그룹 안에 채권왕인 빌 그로스, 지금 빌 그로스는요. 네. 그때의 워렌 버핏과 경쟁에서 이렇게 탈락돼서 지금은 빌 그로스가 한때는 채권의 왕이다 해서 그쵸. 세계를 누렸습니다는 맞습니다. 지금은 요만한 펀드 회사에 사람이 요만한 펀드 맞아요. 회사에 가가지고 그것도 사실 투자 자금을 유치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네. 가는데요. 아마 최근에 1년의 한국의 사태 관련해서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는 저는 뭐 그렇게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는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냥 남들 앞서서 한 2시간에 2시에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보면은 1년의 사태에서 보면 잘 나갈수록 겸손해야 된다 하는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최근에 예. 그 대기업의 갑질 문제, 정치권에서 무슨 시민단체가 잘 나갈 때의 어떤 지금의 상황에 볼 때 그런 문제, 국회의원들 문제 이런 거를 볼 때 한국 사회도 많은 부분에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빌 그로스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해당된다고 그렇군요. 보겠습니다. 근데 네. 결정적으로 흠이가 갔던 게 2012년 증시에서 투자의 그루라 얘기는 워렌 버핏, 네. 채권의 왕이라는 빌 그로스가 일체 논쟁에서 이때 빌 그로스는 2010년에 미국의 그 증시분의 거품이 많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품이 붕괴된다. 채권 투자해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한 14,000, 15,000 됐습니다. 와, 네. 근데 지금의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한때는 27,000 육박하다가 네. 지금은
24,000에 그렇죠. 떨어지긴 했지만 네.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지금 24,000대죠? 네. 그래서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그게 빌미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워렌 버핏이 사실 그때로 본다면 굉장히 증시에 굉장히 장기 추세를 읽었으니까 네. 아무래도 더 신뢰가 높았지 않았냐 생각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뭐냐 결정적으로 사실 워렌 버핏이 다시 한번 실력을 보여준 때는 2016년입니다. 2016년 미국의 선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11월 8일 날 그대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는 사실 이때의 버핏의 위기다 할 만큼 굉장히 굉장히 버핏이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2016년 3분기까지 IBM 고소하고 코카콜라 고소하고 전통적으로 네. 예. 그래서 3분기까지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근데 4분기 한순간에 만회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2016년 11월 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스트롱 포인트를 강조해서 국내 증권사도 막말 파동, 욕설, 무슨 문제와 관련된 소위 증권에서 비책임, 넌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우리 대부분 국내 증권사도 거의 모든 증권사가 주식이 떨어진다 할 때 사실 워렌 버핏은 오히려 주가가 좋아질 것이다 해서 배팅을 세게 했거든요. 네. 또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스트롱 포인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우존스가 2만 포인트 이상 올라갑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방송했던 이런 때입니다. 네. 이때에 배팅을 잘해서 다른 데는 전부 증권사가 이렇게 주가가 안 좋다 트럼프 대통령 안 좋다 할 때 워렌 버핏이 주가가 좋다 해서 당시에 2016년 3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던 걸 한순간에 만회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워렌 버핏의 신뢰는 더 높은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국제 정세가 복잡하다 보니까 자 설왕설래한다. 우리나라도 지금 증시와 관련 대세 상승도 아직도 살아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사라 하는데요. 투자자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저가 매수했던 사람이 지금 손실을 기록하는 상태가 벌써 우리나라도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요. 온 사람마다 서로 설렁설레했죠. 미중 간 무역 마찰도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끝나지 않았다 얘기하는 혼탁한 게 우리 시청자를 비롯해서 사실 우리 투자자도 그렇지 않느냐. 비단 투자자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혼탁하실 겁니다. 네. 경제 강요들도 혼탁하시고 국회의원들은 더 혼탁하시겠죠. 이렇게 사리사욕이 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혼탁하시겠죠. 이럴 때 사실 신뢰가 많이 쌓여 있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를 벤치마크할까 하는 이런 입장이 지금 상태에서는 하나의 앞길을 헤쳐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청자분이 지금 복잡한데 느닷없이 워렌 버핏이냐 오늘 방송의 주제를 이문재 PD께서 잡았습니다는 느닷없이 무슨 워렌 버핏이냐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신뢰가 높은 사람이 뭐를 중시하는가 또 왜 신뢰를 받는가 하는 이런 것은 사실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자기의 이런 입장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는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될 텐데요. 최근에 이 워런 버핏의 미국 경제 진단을 보면 트럼프와 약간 갈등이 있지 않나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신중한 것 같아요. 예,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네. 많은 사람과 갈등을 빚었습니다는 예. 미국의 금융계라든가 기업에 이끌고 있는 유태계와 갈등은 상당히 셌죠. 그런 과정에서 자 지금도 그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와 유태계 갈등일 때 참패를 했던 것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누구한테? 워렌 버핏한테.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경제 성장률과 관련돼서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 2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미국의 성장률이 2분기 때 있잖아요. 3%대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 모든 면에서 전부 이렇게 당신 무슨 얘기냐 이게 이렇게 해서 혼탁한 상황에서 사실 그 증시가 올라가고 경제 성장이 3%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자 봐라 누구든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뭔가에서 나를 비난하지만 자 증시라든가 경제는 가지 맞습니다. 않느냐 이런 쪽에서 3%를 성장률 자신했거든요. 네. 이때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냐면요 3% 달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트럼프와 갈등설이 제기됐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갖은 비난 속에 궁지에 몰린 상태 증시 괜찮고 경제 성장률이 마지막 버팀목이었거든요. 이 마지막 버팀목에 워렌 버핏이 3% 자신에는 3%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냐 보겠습니다. 작년에 미국 경제 성장 2.3%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3% 자신했는데 올해 버핏이 3% 달성하기 그러네요. 어렵다. 이렇게다 보니까 버핏의 예상이 들어맞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자 올해 1분기 성장률, 1분기 성장률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한번 패배해서 그런지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런 과정인데요.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지금 혼탁하지만 작년에는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의 신중한 입장을 발휘하다가 사실상 올해 1분기 성장률은 비교적 높을 것이다. 이미 IMF도 어제 전망치 보면 우리도 이제 어제 한국경제TV를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미국 경제 성장이 1월 달에 2.7%지만 성장률이 0.1%포인트 내지는 2%, 0.2% 제고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IMF의 전망치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올해 1월 달에 미국 경제 성장 2.7%, 2.9%로 올렸거든요. 그 배경이 1분기 성장률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버핏도 이렇게 1분기 성장률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오늘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도 지금 210포인트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데 있어서는 예. IMF의 전망시 미국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게 올라갔던 측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페드의 감독당장 부의장이 컨트럼 레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IMF의 그 어떤 트럼프의 페드 내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이렇게 제2의 트럼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요. 그렇군요. 네. 이분이 볼커루를 폐지하겠다는 네, 입장을 네.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볼커루는 미국의 레버리지 빌 프롬프트 라이딩 해서 사실상 월가 활동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그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요게 이렇게 미국 증시의 그 증시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사실 지금 시리아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미중 간 무역 마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누가 이렇게 미국의 그 증시가 올라갈 때 시리아 냉전 문제 이런 문제를 결부시키는 인터넷에서 그렇게 결부시키는 시각이 있는데요. 인과관계를 바로 잘 따져야 됩니다. 잘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인데요. 발언 내용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을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과관계를 제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이 잘 때 다 하자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나오는 얘기를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 짚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할 때는. 근데 오늘은 미국 증시가 올라갔을 때는 장 초반부터 올라갔거든요. 그죠? 장 초반. 네, 그렇습니다. EPD께서 오늘 일중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1그래프를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오죠? 네, 장 초반에 올라가 초반부터 버렸습니다. 올랐네요. 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에 IMF 전망치가 발표했거든요. 네. 여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2.7에서 2.9% 아주 올라가다 보니까 네. 장 초반부터 올라가겠다 했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컨텀 레스의 이 볼커를 폐지도 이때 초반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갔던 배경이다. 이것이 시리아 무슨 사태, 미중 간 모태 완화된다 이런 거가 결부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워렌 버핏이 올해 1분기 성장률은 괜찮겠다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트럼프와 워렌 버핏 간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화해될 수 없는 갈등 관계 국면이 더 심화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건희께랑 같이 여쭙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월가에서 신뢰가 높습니까? 아니면 워렌 버핏의 신뢰가 높겠습니까? 버핏이 높겠죠. 그렇죠. 지금 네. 가면 갈수록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곤혹에 네. 빠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버핏이 사실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지 이 버핏도 트럼프와의 갈등서를 무마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월가에서는 오히려 이런 갈등이 더 많이 악화됐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권이랑 네.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네. 그랬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출범 2년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강의 중에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현 정부가 사실 부동산 이렇게 잡기에 상당히 노력한다. 근데 어찌됐든 이후에 기대 수익률이 특정 지역에 높다 하더라도 사실 그 정부의 그 정책과 반하면 네. 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해를 본다 하는 시각에서 이 부동산의 매입 시기 매입 특정 지역인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유추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매입 시기는 보통 사실 정권의 힘이 이렇게 누수가 될 때 그때 사시는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똑같은 각도에서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거나 말이 이렇게 신뢰가 없다 하더라도 집권 2년차 아직도 힘이 센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정책을 받아들이려는 워렌 버핏 입장이 얼마큼 현명하냐면요. 이게
갈등을 이렇게 심화되는 상태다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정책 당국자와 갈등을 빚어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수익률 개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상당히 유리할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해법회시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월해법회과 갈등을 이렇게 완화시키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월해법회시 갈등을 이게 완화시키려 노력하는데요. 사실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게 갈등이 이렇게 좁혀질 것이냐 하는 것을 보면, 자, 트럼프 대통령 백인 우호 인종차별 발언 작년부터 아주 거셌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백인 우호 인종차별은 아마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질 거로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11월 달에 중간선거 있고 3년 후에 연임 생각한다면 자기 지지층에 해당되는 백인 우호 인종차별 발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 미국의 금융계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계를 이렇게 주배하는 사람이 누굴까 할 때 유태계거든요. 그래서 유태계, 백인 우호 발언은 유태계는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AMC, 요건 이제 제조업 자문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아주 유명한 단체고 SPF는 전략 정책 포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정책에서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 폐지해버렸습니다. 유태계들이 주변하는 사람, 당신 이해관계를 이렇게 하는 이런 거 폐지해버리자. 이게 폐지해버려서 맞대응했던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서 보면 유태계들이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반박한다 하더라도 이게 빠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 빠질 수 없다.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유태계,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짐 로저, 상품계 투자, 먹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기업은 뺐습니다. 대부분 다 뭐냐? 투자해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사람이에요. 무슨 그루해서 다 하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갈등 관계가 쉽게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11월 달 중간 선거라든가 3년에 있은 트럼프 대통령 연임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이것이 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워렌 버핏의 신뢰는 높아지니까 원래 그렇거든요. 이기현 앵커가 사실상 뭐냐? 이기현 앵커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될 때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가 있을 때는 사람의 성격을 보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네. 보면요. 이기현 앵커가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한 1년 이상 넘게 오면 얼마큼 이렇게 성실한 사람인지 우리 옆에서 다 보는데요. 조금만 흠집이 나오면 그거 아주 이렇게 되는 게 사회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월가에서 보면 트럼프와 갈등 문제에서 워렌 버핏이 아무리 갈등을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게 입방아 찌기가 좋은 문제다. 네.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 투자가 사이에는 트럼프와 워렌 버핏 이렇게 해서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대통령을 뽑으면 후보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고 워렌 네. 버핏이 나왔을 때는 누구를 뽑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 네. 상태에서 이렇게 OX 문제를 하는데요. 사실 지금은 워렌 버핏이 월등하게 차기 대통령으로 그렇게 나오면 결과가 좋겠다. 나왔군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방금 또 유대인 말씀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이 워런 버핏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유독 이스라엘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이 유대인들 같은 네. 경우에는요, 조국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2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예. 결국 뭐냐, 어쨌거나 자기의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어려운 상태가 되면 될수록 애국심이 고조돼서 그렇겠죠. 투자의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이스라엘 국채를 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 국채를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전쟁 경비라든가 뭔가에서 이스라엘 자금 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겠죠. 네. 과거처럼 기부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전쟁이 났을 땐 기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기부도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판단 문제가 있으면 이제 전 원장이 되겠네요. 김기식 전 원장도 기부해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것도 기부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평가하고 법적으로 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와 달리 기부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 오해가 소지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는 사실 저와 결부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사실 기업에 대해서 네. 이렇게 자기가 취업하고 뭐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고마워서 아주 순수 각도로 기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기부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걸 출세 수단으로 생각한다 하겠다 보니까 정작으로 보면 그 위서부터 기부를 안 하게 되는 네. 이런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기부도
굉장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우리나라 일련의 사태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과거 유태계들은 전쟁이 발생했을 땐 조국으로 기부를 많이 했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합리적 투자로 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과 관계없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전시상, 준전시상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국채를 많이 사주게 된다. 이렇게 보시죠. 이게 애국심의 표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트럼프가 그래 그 유택의 반발에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로 옮겼죠. 그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근데 그게 작년에 12월 달 나오면서 다음 달에 이게 이전합니다. 예. 왜 오늘 방송을 헌지 알겠죠? 네네, 다음 달에 그렇군요. 머크치 해서의 주청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그 예루살렘은요. 예. 옮기면요. 이게 기독교 계통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스라엘을 설정하지 않고 텔아비브를 설정했던 거거든요. 글로 심장부로 이렇게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워렌 버핏이 자 주식만 전통적으로 선호했던 분이 이스라엘 국채. 그것도 국채도 뭐냐 안정자산에서 미국의 국채도 있고 하는데 굳이 또 이스라엘 국채냐 해서 그래서 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국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입방아 쫓기 되는 상태에서 사실 또 이스라엘 국채를 왜 살까 하는 측면에서는 조국에 대한 애국, 그 다음에 트럼프와 갈등. 그래서 트럼프와 갈등의 하나의 저항수단으로 이 유태견들이 워렌 버핏이 이렇게 이스라엘 국채를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각도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중동 정세가 복잡하죠. 네, 복잡합니다. 수니파 시아파 간의 갈등이 복잡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중심 선상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좀 배울 점이 있는데요. 네. 경제가 어렵고 대통령 어렵고 그럴수록 사실 그 가치에서 보면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뭐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관계없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헤쳐나가는 가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스라엘 내에 왜 없겠습니까? 근데 어려우면 조국이 우선이다. 조국을 하는 데에는 국민의 어떤 성향과 관계없다. 우리 후손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 수손 세대를 생각하면 자 조국이 중요하다 하는 이런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보내주고 그 본보기로서 워렌 버핏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다시 워렌 버핏이 월가에서 또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특히 월가에서는 이 증시에서도 3대 지수 간 명암이 워런 버핏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지금의 애플 주식이 언제부터 떴습니까? 네. 애플 주식이 아마 최근에 애플 주식이 뜬 건 2016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뭐 가치 투자의 자리인 뭐 경기와 관련된 매크로 변수에 치중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3대 지수에서는 대체로 보면 뭐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치 구별한다면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가장 여기 우리 EPD께서 애플 주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은 다우존스 지수에서 대표 주식인 IBM과 그 다음에 코카콜라를 전통적으로 선호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것이 2016년 3분기까지 있잖아요. 굉장히 이 버그사에서의 신뢰가 봉착될 만큼 굉장히 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때 낙관론에 베팅해서 그때 다우존스가 올라가서 굉장히 올라가고 그 다음에 3대 지수에서는 역시 4차 산업이 2016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 크라스 슈밥 세계경제 포럼이 참석했던 크라스 슈밥이 처음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이때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 ICT 이런 것이 애플의 상징이 되면서 애플 주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아까 이렇게 애플 주식을 한 3년 그래프 2015년서부터 이무재 PD께서 이렇게 보여주실지 모르겠습니다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실 때는 자 52주 그래프를 하는데요. 3년 그래프는 아직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 주식이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그러네요. 좋은 모습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자 한번 2월 달고 떨어지는 데 있잖아요. 지금 4월 17일 날까지만 2월 달 떨어졌습니다. 2월 달 떨어졌는데 국내에서 보면은 GBK에서 글로벌 종목 투자하는데요. 이 글로벌 종목 투자하는데 차트 분석에서 작년에 이상한 업종들을 많이 추천하는데요. 올해는 그 주식들이 확 떨어졌습니다. 네.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아이고. 애플 주식은 각국의 삼성전자를 사라 이렇게 했을 때 애플, 아마존 이렇게 넷플릭스 이렇게 되죠. 근데 애플 주식 보겠습니다. 2월달 조정을 했지만 네. 정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지금 빠르게 올라갔죠. 그렇죠. 빨리 올라갔죠. 이런 모습이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대 지수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워렌 버핏이 지금 이렇게 기술주를 사는 과정에서 이게 3대 지수 중에서는 역시 다우존스 S&P보다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중심으로 지금 3대 지수를 읽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경제TV도 지금 이제 다우존스, 나스닥, 그다음에 S&P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관행대로. 지금은 앞서가는 또 세계적 투자자들의 관심이 또 4차 산업일 때 이렇게 3대 지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그다음에 다우존스, S&P 내지는 나스닥, S&P, 다우존스 지수. 그래서 다우존스 제일 나중에 이렇게 하는 이런 시각의 홈페이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할 관행을 깨릴 필요가 있다. 지금 새로운 변화니까 관행을 깰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최근에 이런 3대 지수 간의 명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워런 버핏이 좀 투자 전략을 바꾼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 업종을 좀 선호하고 그동안 좀 꺼렸던 국채나 부동산에 다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 전략이 혹시 바뀐 걸까요, 워런 버핏이? 예, 워렌 네. 버핏이 지금 이제 사실 그 이스라엘 국채도 사고 네, 그다음에 IBM 버리고 코카콜라 버리고 애플 사고 기술주 사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도 작년 그서부터 부동산을 많이 매입하는 상태거든요. 올해는 좀 매입 규모가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뭐 주식 투자의 달인, 뭐 주식 투자의 구루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도 증시에서는 워렌 버핏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측면인데요. 7, 8번 질문이 한꺼번에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46분이나 된 것 같아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한번 보시면 왜 이렇게 워렌 버핏도 투자 수단이 다변화 되냐면 지금은 세계가 작년에 이렇게 씁니다. 작년에 이렇게 보면 투자 간의 시장 간의 대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작년에는 주식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원래 이론적으로는 주식 위험자산 가면 채권 안정자산 안 가야 되죠.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종전의 안정자산과 위험자산의 선도하는 빅스 지수 이런 공포지수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돈이 그만큼 철철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이걸 돈을 회수해야 금융과 실물과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이런 대체관계 이렇게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경제TV 통해서도 일부 사람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자 채권의 자금이 이탈돼서 증시로 간다. 대세 상승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전통적인 이론이라든가 관념에 빠졌던 사람이 올해 대세 상승론 뭐 3월 달까지 그렇게 주장했죠. 채권 금리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거의 이탈된 자금이 증시로 들어온다. 이게 great rotation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지금 그렇습니까? 채권은 채권이고 주식은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간 인터마켓 간의 자금 이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증시에서 지금 조정하니까 증시에서 이탈된 자금이 채권을 가지 않게 채권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 머니 무브 현상이다. 되냐?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워렌 버핏도 그런 흐름을 이 돈이 많아서 실물 경제가 금융에 반영되지 못한 측면에서는 역시 이 흐름을 결국 1년 단위를 평가하니까 그게 여건 아닙니까? 그게 여건이니까 과거 관념을 벗어나서 그게 여건이니까 여건대로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시만 선호하는 게 아니라 국채도 선호하고 부동산도 선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비트코인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올해 버핏이. 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대체 투자는 대체가 다양화되는 것도 바로 지금의 이 돈이 많이 풀리는 게 좋든 싫든 간에 이게 투자 여건 아니냐. 그 돈이 많이 푸는 건 페드라든가 중앙은행이 푸는 거고 그게 투자 여건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승리를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워렌 버핏이 역시 상황에 뭐 이렇게 탓하는 것 무슨 누구 탓한 뭐 탓한 이게 투자자들이 하는 게 누굴 이렇게 색연필을 이렇게 종목을 추천했는데 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갑작스럽게 다른 정책을 투자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 네. 이렇게 탓하는 사람인데 이게 탓하면 안 되죠. 탓하면 안 되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다시 한번 월가에 주목되는 것도 지금 혼탁한 상황에 그것도 여건이다. 투자 여건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건 속에서도 고객의 수익을 증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면 다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관점이 한국에 이렇게 투자자들 종목 투자하는 사람들 뭐 하면 내가 추천했는데 정부의 입장이 바뀌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상당히 잘못된 얘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것을 헤쳐나가서 시청자분이라든가 고객들의 증권사 같은 고객들의 수익을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금융사들이 수수료 받고
왜 이렇게 월급을 높게 이렇게 받느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그것도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CEO분들이 뭐 20억 받는다. 왜 받겠느냐? 왜 받겠냐? 단순히 수수료 떠는 걸 받는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증권사에 돈 안 갖다 주죠. 그 다음에 시중은행에 돈 안 갖다 주죠. 시중은행 좀 다르겠습니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건이다. 그런 관점에서 워렌 버핏의 투자 자세 같은 경우는 지금 것처럼 혼탁할 때 한 번 정도는 많은 우리의 정책 당국자라든가 그다음에 금융사의 CEO를 비롯해서 사실 우리 금융이라든가 이런데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올해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주총이 있는데요. 네. 네, 점심값 높아지겠죠? 네. 점심값 높아지게 될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점심값이 한때는 뭐 300만 달러까지 갔던 적이 있었죠.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네. 금리 과정이 좀 주춤했습니다. 네. 가장 이제 워렌 버핏 점심값이 안 좋을 때가 2015년, 2016년입니다. 근데 2016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가지고요. 네. 그것도 4분기에 실적이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트럼프 당선에 다 비관론일 때 다 낙관론 이렇게 해가지고 낙관론을 베팅해가지고 돈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 때 주가가 안 좋다 했는데 워렌 버핏은 뭐냐 낙관론의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2017년에 여기 나왔습니다는 그래서 다시 우리 돈으로 한 30억 원, 300만 달러가 회복됐었죠. 예. 아마 올해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에서 주총이 다음 달에 열립니다는 점심값은 최소한 작년 수준은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보다 더 어떨 거로 보는데요. 네. 최소한 작년 수준 유지할 것이다. 이래서 복잡할수록 누가 신뢰받느냐. 이것도 한국 사회 지금 사회에선 이렇게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신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죠. 복잡할수록 대통령도 그렇고 정책 당국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그렇고 자 모두가 잘 나갈 때 내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되는 것보단 모두가 어려울 때 국민이 혼탁해 있을 때 사실 그때에 사실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 나갈 수 있으면 하는 이런 것이 워렌 버핏 지금 국제 정세가 복잡할수록 이렇게 신뢰를 받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점심값이 얼마가 될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에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워런 버핏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워런 버핏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제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